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드래곤의 세 번째 앨범 모두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이번 앨범 노래도 너무 좋지만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앨범의 타이틀이었어요. 지드래곤의 이번 앨범 타이틀이 바로 위버맨시였거든요. 위버맨시는 독일어로 니체가 제시한 초인을 뜻하는데요. 도대체 이 초인이라는 개념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소설가인 저는 니체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의 전집도 다 읽고 무덤까지 다녀왔던 그야말로 니체 덕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드래곤이 차용한 초인 개념에 대해 쉽게 풀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초인이라고 하면 마블 히어로나 무슨 영웅 캐릭터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슈퍼맨이나 배트맨, 아이언맨 같은 존재가 아니고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워요. 니체의 초인은 쉽게 풀이하자면 가치와 도덕 기준을 새롭게 창조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기존 도덕이나 가치를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미 절대적이고 전통적인 가치와 도덕들이 존재합니다. 니체는 이런 것들이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오랜 전통은 건드려서 안 된다. 가문의 규율은 절대적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모든 규범을 따르다 보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이나 종교가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억압을 깨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바로 초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니체는 노예도덕과 주인도덕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니체가 말한 노예도덕이란 약자나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생긴 도덕으로, 노예도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기존의 가치와 도덕에 복종과 순응을 하는 것이죠. 니체에 따르면 기독교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도덕이 바로 이 노예도덕을 조장한다고 봤어요. 그러면 노예도덕과 반대되는 주인도덕은 어떤 개념이냐? 주인도덕은 노예도덕과는 달리 자율적이고 창조적이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힘, 자부심, 자기 긍정 같은 것들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남의 시선을 따르지 않는 독립적인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게 주인도덕의 핵심이에요. 니체는 우리 대부분이 노예도덕에 물들어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벗어나 주인도덕을 갖춘 초인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초인의 핵심은 기존의 세상에 만연한 도덕과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선과 악, 도덕과 가치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어요. 그는 이를 노예도덕이라고 부르면서 인류가 스스로를 억압해온 기독교적 질서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회자되는 그의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가 여기서부터 나왔죠. 신은 죽었다는 말은 신 그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라기보단 이전에 절대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무력해졌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자면 전통적 가치와 도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에 가까운 말이죠. 즉, 초인 사상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가치와 도덕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초인 사상을 뒷받침하는 니체의 나힐리즘, 즉 허무주의이죠. 니체가 말한 나힐리즘은 그동안 믿어왔던 절대적 가치가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깊은 허무예요. 그렇다면 왜 니체는 나힐리즘이 필요했을까요? 사실 기존에 만들어진 가치에 순응하고 복종하면 인간은 모범생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추구하고 싶은 가치는 찾을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나힐리즘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는 게 바로 나힐리즘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니체의 허무주의의 의도는 이 허무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도록 스스로 각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니체는 허무주의를 통해서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자신 스스로가 세상의 창조자이자 가치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인 사상의 핵심과 방향성은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의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지가 존재해요. 바로 운명애와 힘애의 의지죠. 운명애란 아모르파티라는 말로 유명하죠. 니체가 강조했던 삶의 태도 운명애는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시련조차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초인은 좋든 싫든 자신의 삶 전부를 받아들이고 그걸 동력으로 삼아 더 강해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의 의지, 독일어로 빌레츠어 마우트로 유명한데요. 이 힘의 의지는 단순히 폭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려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초인은 이 의지를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펼쳐내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왜 초인 사상을 외쳤을까요? 니체는 어느 날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도 결국 기나긴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발언은 니체의 초인 사상이 그의 삶으로부터 연유했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니체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초인의 의지를 갖고 살았을까요? 니체의 유년 시절과 가정 환경만 봐도 초인 사상과 신은 죽었다는 선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독실한 믿음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니체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적인 가치를 주입식으로 강요받는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니체의 저서를 읽어보면 인간을 강압적으로 구속하고 억압하는 구약 성서를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점차 성장하며 역사와 철학 그리고 예술을 깊게 공부해 나가던 니체는 자신이 알고 있던 도덕과 가치를 모두 부정해야만 보다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세계와도 마찬가지인 기독교의 가치부터 부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초인을 향한 의지는 갖고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초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쪼들렸고 결혼도 못했고 말년에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10년 가까이 고통을 받았어요. 강인했던 그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한 사건은 아직까지 회자될 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889년에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 거리에서 한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니체는 그 폭력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맞고 있는 말을 껴안고 펑펑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상한 사건을 겪은 뒤로 니체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년 뒤인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니체는 초인 사상을 창시하며 일평생 기독교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초인은 되지 못한 채 아버지의 교회 옆 무덤에 묻히고 맙니다. 그래도 그가 남긴 사상은 사후에 크게 주목받으면서 현대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요약하자면 니체는 본인이 말한 초인을 실현하기보다는 초인으로 가는 길을 사상적으로 닦아둔 철학적 선구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초인 사상은 니체 사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은 초인 사상을 환호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초인 사상이란 답답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자유를 제시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초인 사상에 빠졌던 많은 젊은이들은 무한한 자유가 아닌 무한한 방종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초인적 자유를 동경하던 예술가들 중엔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극단적 성적 방종 등으로 자멸해버린 사례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니체의 초인 사상은 기존의 가치와 도덕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근기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초인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들의 삶을 미화했지만 실상 자기 파괴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죠. 이게 바로 니체 초인 사상의 위험성입니다. 초인 사상의 핵심 가치는 가치 창조인데 이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사람들이 세상에 도덕 따윈 없으니 뭐든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초인 사상을 너무나 쉽게 왜곡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나 개인 모두 파멸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1차 대전 후 황폐해진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권력과 인기를 차지하게 되죠. 히틀러는 독일의 아리안족 우월론을 내세워서 우리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나치즘의 논리는 니체의 초인 사상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죠. 니체의 초인 사상과 나치즘이 맞물리게 된 건 안타깝게도 니체의 친누나였던 엘리자베트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극우주의에 반유대주의를 강하게 지지했죠. 니체의 사망 이후 그녀는 동생의 저작들을 자신이 판권을 갖고 직접 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의 사상을 자신의 극우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수정하며 악용하는 결례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니체 본인은 독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초인 개념은 그렇게 아리안족 우월주의로 악용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니체의 누나였던 엘리자베트가 사망했던 1935년 그녀의 장례식에 화환을 보내면서 큰 예우를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초인 사상과 결부되었던 나치즘은 2차 대전이라는 비극과 홀로코스트라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은 나치즘의 만행의 크나큰 책임은 니체에게 있다고 주장했죠. 또 다른 사회 현상에서도 니체의 초인 사상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히피즘이죠. 2차 대전 후 미국에서는 반전을 외쳤던 젊은이들이 기존의 가족 형태를 거부하는 대체 공동체의 삶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히피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기존의 사회보다 더 우월한 가치와 도덕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히피 공동체는
공동체는 채 1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 문란한 성관계,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붕괴되고 말았죠. 즉 히피즘을 믿었던 젊은이들은 기존의 썩어빠진 가치와 도덕을 초월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이 만든 것은 무질서였기 때문에 히피 공동체를 영속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로 만들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인 사상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한 개인의 자아 성취와 맞닿아 있는 참선의 철학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즉 초인 사상이란 힘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초월하고 운명애로 삶의 모든 면을 긍정하며 기존의 도덕을 부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의지는 선으로도 때론 악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초인 사상은 굉장히 양면적이고 위험한 철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초인 사상의 가장 핵심은 새로 제시한 가치가 기존의 사회 질서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예술가들, 그리고 비극과 참상을 낳은 나치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G드래곤은 어떤 의미로 초인 사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을까요? 그는 이미 K-팝을 넘어서 독보적인 패션, 음악,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온 아티스트죠. 이번에 위버맨시를 공개하고 언급했다는 건 기존의 대중음악의 틀을 깨고 새로운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난 앨범의 단테의 신곡의 모티프를 차용한 것처럼 단순히 컨셉을 잡은 걸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G드래곤이 니체의 초인 사상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G드래곤의 예술 세계가 훨씬 깊어지거나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초인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이상 나는 더 이상 기존의 시스템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주인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니체의 초인 사상은 무한한 자유와 창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파멸의 길로 이어지는 양날의 검 같은 철학입니다. 결국 의지의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도덕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니체의 초인 사상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G드래곤은 초인 사상을 토대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할까요? 그리고 우리도 자신의 삶에 초인을 꿈꿔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문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가 이호였습니다.